2학기 한국지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도시 체계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의 의미가 뭐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거 살펴볼 건데, 도시 내부 구조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도시가 성장을 해요. 도시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도시가 성장하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별로 도시가 여러 지역으로 나눠진다. 도시 내부 구조, 지역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업은 상업끼리 이렇게 뭉치고, 공업은 공업끼리 이렇게 뭉치고, 주거는 주거끼리 이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게 도시 내부 구조고 분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의미는 몰라야 되고, 그러면 왜 도시가 성장할수록 이렇게 나눠질까? 그 원인은 뭘까? 그 원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도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지역부터 접근하기 편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접근하기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상가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잘 되겠죠. 사람들이 오기 편하니까. 그러면 접근성이 높으면 이 지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아울러서 지대, 땅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가도 비싸겠죠. 그래서 도시가 접근성하고 지대가 서로 다 달라요. 위치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동탄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지만 아파트 가격이 다 다르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도시별로 접근성과 지대가 다르더라. 이게 도시 지역 분화, 도시 내부 구조가 형성되는데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별로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러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주거하고 공업하고 상업 기능이 이 지역에 입지했을 때 낼 수 있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크냐면 상업이 가장 크고요. 공업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주거가 가장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매치시켜 보면, 그러면 접근성이 가장 좋아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이 지점은 지대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비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상업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업은 다 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두 번째 라인에는 공업 기능이 이렇게 입지하게 될 거고,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주거 기능은 가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러면 여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도시 내부 구조가 나눠지겠죠. 이게 도시 내부 구조라고 얘기하고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분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심은 가운데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심은 도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도심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집심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상업하고 업무 기능은 지대 지불 능력이 높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지역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현상을 집심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이심 현상은 공업이나 주거 기능 같이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기능들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현상은 이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곳은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모여들려고 하는 것이 집중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기능들은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얘기하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시 내부 구조가 나뉘어지게 된다. 이걸 지역 분화라고 하고 도시 내부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가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이와 같은 집신과 이심 현상에 의해서 도시 내부 구조는 크게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은 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심이란 뜻이에요. 도시의 중심. 그럼 도시의 중심이니까 뭐가 가장 높겠어요? 접근성이 가장 높겠죠. 접근성이 가장 높으니까 지대가 가장 비싸게 되겠고, 그러면 접근성이 가장 높고 지대가 가장 비싸니까 이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 여기 입지하겠죠. 그래서 업무 관리 기능 그리고 상업 기능 이런 것들이 입지하는 거예요. 얘네가 가장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뛰어나니까. 그리고 중추 관리 기능은 본사구 은행, 본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시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청은 좀 다른 개념이죠. 시청은 그 시에 사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에 입지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 입지한다고 얘기하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업들이 있는 근처에 입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업무 기능 기업들이 있는 곳은 도심이니까 생산자 서비스업도 도심 근처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심이란 곳은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상업하고 업무 기능은 많죠. 그러면 낮 동안에 사람들은 많겠죠. 하지만 주거 기능은 없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사람들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간 인구 지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상주 인구 수분의 주간 인구수 곱하기 100.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100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낮에 사람이 밤보다 많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낮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 상업과 업무 기능이 발달해 있다. 그러면 상업과 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은 접근성과 지대가 높은 곳이다. 그럼 접근성과 지대가 높은 곳은 도심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법정동하고 행정동 이거 나오는데,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동은 행정적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척동 이렇게 있다. 산척동은 법정동이에요. 근데 산척 1동부터 쭉쭉 해서 7동까지 있다. 이건 행정동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법정동이고. 그러면 행정동이 이렇게 더 많은 거는 그만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는 사람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정동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도심 지역은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행정동을 많이 나눠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법정동이 행정동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구 공동화 현상은, 공동이란 말은 텀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으니까 많이 모였다가 밤이 되면 주거 기능이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밤에 인구가 텅 비어버리는 현상, 이걸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인구가 유입되고요. 그리고 서울에 따지면 서울의 종로구, 중구가 이 도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 됩니다. 서울의 도심에 해당합니다. 됐죠? 예, 부도심 봅시다. 부도심은 앞에 도심에 부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도심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일부를 분담하는 거예요. 도시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지역을 부도심이라고 얘기해요. 도심이 접근성하고 지대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 상업하고 업무 기능들이 밀집되겠죠. 그러면 아침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이 출퇴근하려고 도심으로 다 모여들겠죠. 엄청 혼자스럽겠죠. 그러니까 도심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줘서 만들어낸 것이 부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도심은 어찌됐든 도심의 역할을 대신하는 곳이니까 도심 다음으로 지대하고 접근성이 높아서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고 상업과 오락 기능을 분담하고 또 무슨 기능도 분담하냐면 주거 기능도 분담합니다. 그래서 부도심은 상업 업무 기능도 나타나고 주거 기능도 같이 나타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고요. 그래서 주간 인구 수가 100보다 넘어요. 넘지만 도심보다는 주간 인구 수가 낮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강남하고 소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되죠. 이쪽 지역.
여기가 부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도심은 상업과 업무 기능도 나타나고 주거 기능도 나타나요. 그러면 도심은 상업과 업무 기능이 나타나고 주거 기능은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중간 지역은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했는데 구분할 필요 없고요. 얘는 상업과 공업과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상업 기능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공업 기능이 있는 곳이고 주거 기능이 있는 곳이면 여기 사이사이 공간이 있죠.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여기를 중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혼재되어 나타나는 곳을 점의 지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앞에 공장이 있어요. 살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도시의 재개발, 도심 재개발, 그냥 불량주택 재개발 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의 대상지가 됩니다. 대상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외곽 지역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는 곳이고 외곽 지역은 가장 먼 곳이에요. 그래서 지대와 접근성이 가장 낮아요. 낮으니까 지대 지분율이 가장 낮은 주거 기능이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 주거 기능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게 초등학교의 학교예요. 초등학교 많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여기는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아서 주간 인구 수가 100 미만이 되고요. 행정동이 더 많고 아침 시간에 사람들이 출근하니까 빠져나가고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바깥쪽에 해당하는 이쪽이 외곽 지역이 됩니다. 외곽 지역 됐죠? 그 금천구가 있는데 금천구라는 곳은 별표 쳐놓고 여기는 부도심에 해당합니다. 부도심에 하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도시 내부 구조에서 상업, 공업, 주거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공업 기능이 없죠. 공업 기능은 완전히 도시 밖으로 나갔는데 공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금천구가 됩니다. 그럼 도심하고 부도심하고 외곽 지역하고 자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분해 내야 되는지 봅시다. 구분할 때 1순위는 뭐 가지고 구분해 내면 되냐면 주간 인구 지수 가지고 구분해 내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이 지점은 도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이 지점은 부도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 되는 이쪽 지점은 외곽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외곽 지역을 구분해 낼 때는 주간 인구 지수를 사용해서 구분해 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자료는 크게 상관없는 자료고요. 네, 그래서 79페이지 도시 내부 구조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도시 내부 구조 가지고 다른 지역 한번 사례를 들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